네, 안녕하십니까 캠퍼 여러분, 캠장의 정보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동 사냥을 할 수 있는 지인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스토리텔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라문화산업대학교의 웹소설과를 만든 장본인이자 본인은 디자인하고 음악하고 게임 만들고 만화 보고 웹소설 보는 전혜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밤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유명해졌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서 네. 이제 다 네. 압니다. 아, 지식의 그렇군요. 밤에서 네. 이제 디아블로를 통해서 바라보는 아. 역사와 인문학, 네, 스토리텔링 네, 네, 네. 이런 걸 해주셨죠. 네, 네. 뭔가 파먹을 게임이 있으면 그 게임을 파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지식의 밤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네. 사실 자동사냥이라고 말은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의 진행은 제가 맡아서 주로 할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은 이제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 네. 이 게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네. 처음으로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어떤 게임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얘기고 너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게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죄를 짓게 만든 순문학은 진짜 많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롤리타 이런 거는 그렇죠. 그런 건 많지만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접 참여해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죄를 짓는 주인공을 보고 있고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죄를 지어야지만 게임이 플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의 그 PTSD를 이렇게까지 전달한다? 이러면 이 다음부터는 게임을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많이 회자되는 게임이 몇 개 있잖아요. 뭐 현대로 왔을 때 콘솔로 막 한정을 지으면 라스트 오브 어스는 한 번도 대화 소재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게이머인데 라오 안 했다고 하면 우리는 안 쳐줘요. 덕후인데 라오 안 했다? 이러면은 이건 좀 겸상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고티, 게임 오브 더 이어, 그거 정말 많이 받았고 그런 얘기를 누가 했었어요. 조엘과 엘리가 그리워서 다시 켜게 되는 게임이라고. 어떤 챕터든 들어가면 아 그때 내가 조엘로서 엘리와 이 길을 걸었었지. 자,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 처음에는 동충하초라고 얘기해도 돼요. 동충하초죠, 동충하초. 동충하초 때문에 사람들이 좀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명을 좀비란 단어는 안 쓰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염이 돼서 똑같이 이제 물고 감염하고 물고 감염시키고 딱 좀비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세계가 아포칼립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이건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그냥 뭐 살아남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텍사스에서 사라라는 좀 어린 딸을 데리고 딱 시작하는 조엘이라는 아빠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대충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딸 데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얘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사라가 죽는 거예요. 군대가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군대가 사격을 하고 여기에서 나가면 안 되니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사라가 그냥 처음 시작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죽었을 때 너무 당황해서 내가 무슨 플레이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전으로 돌려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분기점에서 배드엔딩 받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10분 됐는데 그런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초반에 그냥 바로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까? 말해서. 그래서 이 분기점으로 돌아가겠거니 하고서 놓고서는 컷신을 보고 있었는데 컷신이 긴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갈 게임이면 이렇게까지 컷신이 길지 않고 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못 돌리나? 아니 설마 이게 진짜 메인 스토리? 사라는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라고 알겠죠. 이게 죽는 게 정말 맞다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당황해서 이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배우가 또 하필 너무 심하게 명연기를 펼치는 거야 아버지가. Don't do this to me. 나 너무 나한테 싫었어. 이러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아버지가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살아야 제발 정신 차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실제로 목소리 연기한 사람이 딸이 있었대. 아하. 그 나이 또래의 딸이 있었대. 막 그보다 더 어린가? 하여튼. 몰입형 연기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본을 보고 자기는 2번 연기할 수 없다고 한 번에 번에 가자. 그래서 한 번에 끝냈대. 그리고 2번은 연기할 수 없었다고 그런. 근데 그 오프닝 장면이 난 너무 좋았던 게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물 게임을 하면 이미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근데 이 프롤로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깬 사라로 시작을 해요. 멀리서 들리는 폭음으로 깨나요. 막 뉴스가 나오고 사이렌이 울리고 어딘가에서 막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걸 창밖에서 보고 그 상황에서 나는 만약에 정말로 아포칼립스가 시작되고 오늘이 지구 멸망 첫 번째 날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겠구나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 어린애 입장에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무섭고 정보 없고 아빠 어디서 찾는데 아빠 없고 그 아빠를 찾았는데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면서 문 닫으라고 빨리.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아빠 무슨 일이야 그러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피칠갑을하면서 문에 꽝 오는 그 장면. 그러니까 심지어 통창이라서 사람들이 들러붙는데 너무 무서워. 곧대지는데 저거. 진짜 너무 무서워.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몰입을 유발하는 세계관으로 초대하는 이 프롤로그 시퀀스도 정말 분위기를 잘 잡았다. 정말 이 세계에 남겨진 진짜 미약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힘듦과 그리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플레이 해봤기 때문에 얘한테 또 몰입, 게임은 그게 있잖아요. 플레이 한순간 몰입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사라가 주인공의 딸이 아니야. 자기 나였던 거예요. 잠깐은 나였어요. 잠깐 실제로. 나였던 거지.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나의 일부가 죽는 느낌이고 조엘도 똑같이 얘기하거든. 나의 일부가 죽은 거죠. 품속에서 사라가 죽으면서 굴르는데 그때 사라가 선물로 줬던 이 시계가 깨집니다. 굉장히 좋은 상징이잖아요. 조엘의 시간은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작동하지 않는 시계, 깨진 손목 시계를 계속 차고 조엘은 플레이를 하는데 심정적으로 동요할 때마다 컷신해서 손목을 만져요 이렇게. 어휴 속상해. 근데 시계는 멈췄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 아이템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정말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이고 맞아 너무 좋아요. 그 조엘은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왜 물리력 끝내주게 생긴 건장한 신체 노동자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오열하면서 한없이 부서지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걔 진짜 조그마한 딸도 진짜 조그매요. 여기 쏙 들어가잖아 이렇게. 조그마한 딸을 안고서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난 그 텍사스로 시작한 것도 좋았어요. 그 텍사스의 그 보수적인 동네에서 텍사스 미국인이라면 가부장이 진짜 마초 상남자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이 근데 그걸로 시작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또 생각했었던 게 조엘의 정체성이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죄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 게임이 캐릭터가 지키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라면 지키는 사람의 가장 큰 죄를 짓는 건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조엘이 딸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람은 그냥 애초에 죄인으로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했죠. 왜냐하면 지켜야 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성은 지키는 사람인데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은유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래서 20년 후로 딱 점프를 했을 때 이 사람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어요. 마탱이가 가 있어요. 완전히 죽어 있죠. 아, 그 공식 굿즈로 나온 조엘 밀러 피규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한 덕후군요. 그럼 그 조엘 밀러 앞에 이름표가 뭐라 써 있는지 아세요? 서바이버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키는 자로서 가디언으로서 실패하고 시작을 해서 게임 내내 생존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생존자가 다시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가는가에 대한 스토리라고 보실 수도 있죠. 실제로 상징적으로는 그 딸을 잃고 죽었죠. 죽고 나서 20년을 점프를 하는데 20년 동안 얘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냥 뭐 밀수하고 스머글러라고 하죠. 스머글러. 대충 어떤 게 살면서 아포칼립스에서 살만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얘가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냥 생존 기계예요.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잃어버린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저는 그 밀수가 지금 조엘의 생계가 된 것도 너무나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게 밀수라는 것은 보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시스템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물건을 다루고요. 그 밀수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밀수품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엘이 다루고 있는 모든 물건은 조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엘은 그저 운반책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있다면 그 정반대가 전 이제 밀수꾼이라는 느낌이었달까요? 테스라는 여자랑 같이 운반을 하는 업무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밀수품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린 소녀였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소녀가 딱 왔는데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옮겨주면 된대. 테스랑 같이 옮겨주게. 중앙청. 응. 근데 처음에 엄청 싫어했어요. 보자마자 그렇죠. 엄청 싫죠. 난 얘 싫다. 서로가 안 좋죠. 어. 그 마를렌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마를렌이 파이어플라이의 리더인데 마를렌이 자기 친구의 딸이라고 밀수를 부탁해요. 네.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친구 마를렌 그나마 믿고 따랐는데 나를 웬 수염난 아저씨한테 맡겨. 근데 수염난 아저씨가 자기가 보기에 제수탱이야. 게다가 보자마자 그냥 싫어함이 이렇게 이글이글해요. 딱 보자마자 너무 싫고 너무 믿고 너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는 눈빛으로 다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막 진짜 너무 싫어 미치겠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그리고 있어요. 엘리 입장에서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무섭고. 그쵸. 근데 조엘이 그렇게 보자마자 엘리를 싫어했다는 게 너무 와닿지 않나요? 보자마자 사실 마음이 갔기 때문이죠. 사실은 보자마자 내 딸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내 딸 생각나는
태어나게 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성 그리고 건장한 사람, 여자면 독하거나 자기 몸 지킬 수 있는 사람, 혹은 군인, 무기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린애 여자애가 있다고 하면 너무 특별한 존재죠. 보는 순간 당연히 자기의 딸, 죽었던 딸 사라를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너무 나약한데 이거는 그냥 이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자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키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네네. 있는데 얘는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는 애잖아요.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죽는 애라고요. 얘는 맞아요. 너무 위험한 애인데 그럼 내가 얘한테 얽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예전에 딸을 잃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얘를 또다시 지키려고 하고 싶어지고 얘를 다시 좋아하게 되고 마음 쓰이게 되고 만약에 또 잃게 되면 근데 너무 잃기 좋은 세계고 그렇죠. 너무 잃기 좋은 세계고 잃을 가능성이 99.9%인데 내가 만약 정이라도 주고 그럼 난 견딜 수 있나? 그러니까- 난 이전의 거를 지금도 극복을 못하고 지금 있는데 사막인데 어. 물건이 아이스크림을 운반하래. 내 좀 있으면 다 녹아 없어지는데 뭐 이런 불안함인 거지. 그때 난 아이스크림 없으면 죽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냥 얘가 그냥 단순히 딸을 생각나게 해서 미워라기보다도 본능적으로 내 마음을 끄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네. 무서웠고 그래서 반대로 행동하죠. 너무 싫고 믿고 너가 떨어져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지 마 이러면서. 오지 말라고 막 이런 고양이 식이었죠. 하악질처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의 조엘과 엘리의 만남을 보면 조엘의 반응은 전형적인 PTSD 반응입니다. 나는 과거에 딸을 잃을 때 한 번 큰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 순간을 한 번 더 재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PTSD. 그때 옆에서 밀수꾼 파트너인 테스가 어떻게든 하자고 하죠. 짧으니까 아이 뭐 이 정도야 그렇죠. 그냥 싫지만 이거 하고 그냥 손절을 하면 돼 그러면서 그 테스랑 같이 딱 도착을 중앙청에 했는데 가죠. 조엘과 테스가 친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한 이유도 알겠어요. 조엘에게 필요한 사람은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테스가 누가 봐도 너무 자기 몸 잘 지킬 사람. 이건 정말 파트너예요. 정말 서로 등을 맡길 수 있는 그렇죠. 파트너인 거지 내가 지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테스가 여성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눈빛조차가 조엘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냥 짱쌤. 기가 엄청 세가지고 조엘이 맞붙으면 지겠는데 싶을 그 정도의 눈빛이 있어요. 내가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에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동료로서 살 수 있었던 맞아요. 거죠. 그래서 테스를 믿고? 너가 얘기하는 거면 뭐 하면서 갔는데 우물쭈물 가죠. 그쵸. 중앙청까지 이제 세 사람이 가죠. 그 중앙청으로 데려가는 도중에도 마을 밖으로 나가면 약탈꾼이나 아니면 경찰, 군경들이 쫙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어린 여자 하나가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어쩌다가 걸리는데 이 상황이 익숙한 조엘은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든 틈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쪽 상황에서 군경들은 얘가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일단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에게 기계를 갖다 대는 순간 갑자기 엘리가 풀 악셀을 밟습니다. 갑자기 칼을 꺼내서 공격을 하고 놀란 조엘과 이 테스가 같이 공격 빵야빵야 해가지고 다 쓸고 왜 그랬는지 엘리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를 쳐? 그냥 너가 안 물렸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냥 왜 그랬어? 라고 했는데 엘리는 사실 물렸었던 거죠. 물린 것 때문에 막 바로 여기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때 조엘이 바로 총을 꺼내서 마침 잘 됐다. 약간 조엘은 참지 않거든요. 마침 약간 마침 잘 됐다 느낌도 있어. 난 얘가 너무 마음에 쓰여서 싫은데 진짜 정들기 전에 빨리 죽여버려야지. 네. 정말 이거는 PTSD고 그냥 두려움의 반응이에요. 그쵸. 진짜 너무너무 얘가 무섭거든요. 네. 그러면서 빨리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면역이라고 하죠. 그 엘리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안 믿죠. 안 그쵸, 믿는데 근데 우리가 이때도 그 게임의 설계를 진짜 잘했던 게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게이머 입장에서 어린 소녀가 누가 봐도 정말 무해하게 생기고 정말 약하게 생긴 어린 소녀가 들어왔을 때 일단 게이머 마음이 벌써 쟤를 지켜주고 싶거든요. 좀 다정하게 해주고 싶고 좀 걱정하지 말아라. 얘 심지어 엄마 친구한테도 떨어지고 약간 너무 가여운 새끼 고양이, 가여운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거 좀 잘하지만. 괜찮아 뭐 괜찮아 걱정 마 이제 아저씨가 지켜줄게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면 되는 거잖아 뭐 약간 이 정도는 해주고 싶은데 만나자마자 이쪽도 같이 뭐 이렇게 막 그 욕을 받고 뭔가 피스타를 디스전을 하죠. 디스전을 하고 그 너무 못되게 굴어요. 말도 너무 못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 보고 뭐 닥쳐 뭐 이러고 그냥 떨어져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오는 걸 밀어내고 우리가 보면은 미안해져 엘리에게. 심지어 엘리한테까지 미안해져. 마지막에는 그 엘리가 이렇게 물렸을
죽었을 때 거기다 총구를 들이대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막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딱 봤을 때 아 진짜 게이머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조엘 왜 그래 너 내가 너를 플레이하는 거지만 너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러지 마 제발 좀 막 약간 이렇게 애원하게 되거든요. 마음속으로 애원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지면 잘해주고 싶거든요. 마지막에 엘리를 위해서 뭔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그걸 좀 지지할 준비가 이때 우리가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이 사실 빌드업 일대 끝났어. 근데 그 후로도 계속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조엘인 나는 엘리에게 계속 미안한 일만 생깁니다. 네, 계속 미안하면서 잘해주고 싶게 되고. 좀 더 잘해줘라 제발 막 이러면서 보게 되죠. 아무튼 이 주인공과 테스는 우리의 밀수품인 여자아이 엘리가 면역이라는 사실을 뭐 반신반의하지만 중앙청까지 데려가죠. 왜냐면 파이어플라이가 얘의 몸을 연구해서 백신을 만들 거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고 이제 데려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 엘리를 넘겨야 될 파이어플라이 멤버들이 전부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파이어플라이 본부까지. 여기서도 조엘은 안 해! 싫어 안 안 해! 할 거야! 안 해! 안 해! 라고 했는데 테스가 근데 미안 나 사실 물림. 테스가 난 여기서 죽는다. 내가 시간을 벌게. 너라도 데려가서 인류를 위해서 얘를 파이어플라이에 데려다 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엘이 여기서 정말로 괴로웠는데 그나마 마음 믿고 이제 약간 믿고서는 좀 마음도 조금 열고 같이 행동하던 테스가 얘 때문에 죽었잖아. 안 그래도 얘 싫은데. 더 열받아. 안 그래도 엘리 싫어 죽겠는데 걔 때문에 테스까지 죽고 테스가 심지어 마지막 유언으로 너라도 데려다 줘. 이게 내 유언 약간 유언이 유언이야,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로맨스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우리 전문용어로 이걸 혐관이라고 하죠. 혐관. 네. 혐오 관계. 네. 근데 보통 혐오 관계로 시작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돼야지만 이 플롯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 플롯의 변화라는 게. 그래서 사랑하게 되려면 현관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렇죠. 얘를 진짜로 구하고 싶으면 진짜로 구하기 싫고 내가 죽이고 싶었던 애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야기의 마지막에 주고 싶은 체험을 정반대로 시작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인물의 변화가 이 기울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첫 시작은 조엘은 엘리 보고 으르릉 아르르 죽이고 싶다. 별이 꺼져 해야 되는 그 상태에서 파이어플라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테스가 얘기를 하죠. 네 동생 톰이 파이어플라이잖아. 주인공 조엘은 자기 동생인 토미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주 멀리 있는 토미한테까지 얘를 데려가는 게 목표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구하러 가는 곳이 바로 이 다음 챕터를 할 수 있는 빌의 마을이죠. 빌은 누구냐면 조엘하고 관련이 있는 예전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어떤 마을에 이 엘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잘 방비해 놓은 마을 같아요. 거기에서 빌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제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로 맞아. 거꾸로 이렇게 해서 나 좀 제발 그쵸?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게 엘리가 지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는 싸움 좀 하는 여자이다라는 연출을 처음 보여줍니다. 이게 게임의 또 그 즐거움이기도 하는데 네네. 딱 발목이 잡혀서 훅 뒤집어졌을 때 이제 이 화면도 확 뒤집어진 채로 흔들리거든요. 흔들린 채로 조준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멀리서 엘리가 이제 거꾸로 뛰어오겠죠. 뛰어오면서 엘리가 정말 크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 협업 관계가 되면은 빌드업이 돼요. 사람들끼리. 그 전까지만 해도 얘는 그냥 무능하고 그냥 약간 운반해야 되는 그냥 뭐 밀수품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뭐 징징이 같은 느낌으로 네. 봤는데 이제는 같이 뭔가 가족이 돼가고 있는 첫 번째 시동이 딱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덫을 만들면서 이 자기를 지켰던 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은 역시 이번에도 엘리하고 최악의 관계를 맺게 되죠. 보자마자 서로 이제 쌍욕을 박는 사이가 되는데 그때는 조엘이 말려요. 뭐 이러면서. 근데 난 그런 게 있었어. 처음에 엘리가 나한테 쌍욕을 막 박을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거친 아이가 하긴 이렇게 아포칼립스 세계에서 거칠게 살만하지. 근데 이거는 새끼 고양이가 털 부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까 지킬 게 없으니까 막 거침이라도 보여줘야지만 쉽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가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털을 막 부풀리는 그런 느낌이. 하지만 나한테 박을 때는 그렇게 귀엽지는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걔가 남한테 박으니까 기분이 좀 재밌어. 그래서 전투력 좋은데 이러면서. 막
웃긴 하지만 재밌어. 이게 삼자로 보니까 재밌네. 나한테만 하면 안 하면 되겠네. 그쵸. 얘가 내 편이 되면 은근히 좀 괜찮은데. 정치력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빌 얘기했더니 빌이 진짜 막 계속 투닥투닥 거리면서 내가 너한테 뭘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이 없는데 네가 왔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차에 배터리 넣어서 하나 너 줄게. 이걸로 우리는 빚 없는 거다. 이러고 이제 빌과 조엘과 엘리가 감염체로 가득한 주거지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왜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내 빌어먹을 전 파트너가 있어. 프랭크라 불리는 파트너가 있죠. 이런 종류의 생존물에서 새로운 동료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인공의 내면을 보여주기 참 좋은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 게임에 이 빌과 프랭크 말고도 새로운 동료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관계 맺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얘네들이 다 주인공의 미래 또는 마음 상태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와 내가 이거 진짜 쟤처럼 혼자가 되겠구나 라든가 쟤처럼 또 뭔가를 잃겠구나 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식의 어떤 거울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결국은 차가 있다는 그곳 프랭크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 빌은 목을 맨 하나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갑자기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르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 욕을 하면서 알고 봤더니 예전에 같이 일하다가 혼자 나갔던 프랭크라는 동료의 시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프랭크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프랭크의 집 인근에 있는 차를 발견하는데 이 차는 지금 배터리가 나가 있어요. 누군가 뒤에서 밀어야 하죠. 이 차를 밀려면 건장한 남자 둘이 밀어야 돼. 그 엘리가 밀 수 없잖아요. 그럼 엘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운전을 해야죠. 운전대에 있어야죠.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운전대에 앉은 엘리가 시동을 걸려고 노력하는 동안 조엘은 뒤에서 밀면서 주변에 좀비들은 오고 나는 밀고 있고 여기서 나의 목숨을 엘리에게 걸어야 되는구나. 엘리도 나한테 맡겼고 나도 쟤한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지키는 약간 짐덩이였는데 함정에 걸렸을 때 그리고 빌 이후 그리고 엘리랑 계속 합동하는 그런 어떤 함정들이 많아져요. 판자를 같이 넘는다든가 뭐 같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을 해야 된다든가 뭐 담을 같이 넘을 때 담 넘을 때도 그냥 안 넘고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위에서 끌어주고 조엘이 올려주면 엘리가 사다리를 내려주고 이런 세트가 되거든요 항상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협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진짜 가족이 되고 파트너가 돼버리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스며드는 거야. 이렇게 스며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게임으로서는 제가 이제 사다리 내려주고 판자 같이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없으면 난 플레이가 안 되니까. 이거 정말 영리한 설정인 거고. 너무 잘 만들었죠. 실제로 이런 게임에서는 그냥 이동하는 구간에서 인공지능으로 넣어놓은 두 캐릭터 간의 대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재미있거든요. 티키타카를 계속해요. 그쵸. 근데 2~5단계까지는 아직은 둘이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서먹하고 혼내고 지금 살짝 서먹하고 혼내고 그쵸. 투덜거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때부터 뭔가 그래도 있어. 약간 분위기가 있어. 확실히 엘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마음이 조금 열려가지고 이 아저씨 좀 꼰대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 고맙긴 하네 그러면서 이런 농담을 해요. 빌이 숨겨놓은 성인 잡지 보면서 워호 여기 이분들 왜 이렇게 입은 게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면 떼끼 이놈아 이러면서 막 혼내고 걔가 그걸 봤을 때 아직 보는 거 아니야 하고 말리는 순간 이걸 오히려 딸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맞네 생각했어요. 하면서 자기도 무심코 맞네 거기서 사실 마음 안 열었으면 보든 말든 얘가 뭐 정신이 망가지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근데 어른으로서 아빠로서 그냥 약간 이 아이를 보호자로서 자기도 무심코 해버린 거예요.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죠. 에헤이 이거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딱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진짜 자기도 모르게 아빠 노릇 해버렸고 자기도 지금 당황스러울 걸? 이런 생각을 그런 했어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빌의 마을을 거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협력적인 관계가 돼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멤버들 보시면 파트너가 떠난 뒤에 조엘은 놔뒀으면 저 빌처럼 됐을지도 모르겠다. 고독함에 잡아먹혀서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혼자 살아남아서 약간 눈이 마탱이가 가는 여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조엘 혹은 엘리의 또 다른 평행세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차를 얻게 된 조엘과 엘리는 같이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노래도 틀고 뒤에 앉아있는 엘리 책 보고 그러면서 그거 자체를 하면 안 됐던 거야. 누가 봐도 아빠랑 딸이잖아.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스며들고 자기도 모르게 아빠로 자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거 보면서 속 터지네 저거. 원래 스토리라는 게 작가들이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밀어넣는 게임이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스며들게 조금씩 그러니까. 하게 만들죠. 작가들이 이 작가 사이코패스들이야.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차를 얻은 이 두 사람이 이 피츠버그로 갔을 때 드디어 처음으로 약탈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좀비가 아니라 인간과 싸우기 시작하는 플레이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차를 막 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절뚝거리면서 도와달라고 막 헬프 이러면서 와요. 엘리 입장에서는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엘이 급가속. 급가속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이 치 이러더니 팍 피하고 여기저기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 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리가 깨지면서 차가 꽝 하고 박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가지고 엘리와 나는 약탈자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일단 도덕이 사라진 세계고 완전히 도덕이 사라진 세계에서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똑같이 도덕을 버려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보여준 건데 이제 엘리는 그러고선 약간 마음이 불편해. 얘는 좀 느낌이 엘리가 사람을 더 믿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엘리는 인류애를 상징해요. 이 게임 내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내고 싶은 무언가. 그래서 엘리를 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엘리가 가진 인류애를 계속 지켜내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위이기도 하는데, 근데 엘리의 그 인류애는 사실 여기선 굉장히 순진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자꾸 이 믿고 담금질 당하기 전에 인류애. 죽고. 레벨 1 인류애라고 할까요? 여기서 되게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 그렇게 저어하는 엘리가 나오는데 조금 더 플레이하다가 조엘이 정말로 죽을 뻔한 상황이 처하거든요. 어떤 약탈자에 의해서 얼굴이 물에 들어가서 나 이대로면 죽는다는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탕 소리가 들리고 조엘의 머리를 누르던 손이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서 봤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엘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엘리는 조엘을 위해서 처음으로 살인을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얘도 뭔가 하나를 넘었다, 뭘 버렸다라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엘리는 완전히 성장 플롯이야. 성장 플롯이죠. 자기의 세계관이 깨진 거잖아. 완전 깨진 거죠. 인간들끼리는 어떤 서로 믿고 도와야 되는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인간은 인류애가 있는 거고 라고 했는데 어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세계라도 이 세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는 드디어 배웠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씬이라고 생각했던 게 조엘의 마지막 선택을 이해하는 단초가 돼요. 나도 해봤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나도 해봤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 엘리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마지막에 조엘을 용서를 못했을 것 같아. 자기를 위한 거라고 할지라도. 조엘을 위해서 엘리가 총을 쏘고 나서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압권입니다. 자, 지금 조엘이 살아났어요. 나 죽을 뻔했는데 엘리가 하기 싫었지만 총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때 조엘의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고마워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엘이 대경로 하면서 총을 빡 뺏어가지고 위험하다고 이거 다루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여기서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난 이유는 내 딸, 내 자식 아들은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험한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 산타클로스도 한 12살까지는 믿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뭔가 약간 그 아이의 순수성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테마잖아요. 그 미국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보면은. 근데 얘한테 사람 죽이는 경험을 내가 죽더라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경로가 나온 거죠. 극대노를 합니다. 사람 죽이는 경험 자기도 해봤잖아.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알잖아. 자기가 제일 처음 사람 죽였을 때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20년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경험을 얘가 이 어린 나이에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엘리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려주는데 이것도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나 지금 사람 죽였네? 그러고 벙해요. 이 혼란한 상황에서 둘이 결국 어떻게 갑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을은 약탈자들이 제대로 된 방비를 다 해놓고 포위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엘이 저 사람들을 뚫고 내가 가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엘리한테 총 쏘는 법 아니? 그러면서 중간에 얻게 된 라이플을 속성으로 가르치고 난 지금 내려가서 쟤들을 다 조질 건데 네가 거기서 나를 엄호를 안 하면 내가 죽어. 그러면서 이거 위험해 하고 했던 이 조엘은 몇 시간 뒤에 자기 목숨을 지켜달라고 총을 엘리에게 줘요. 그때 엘리가 막 나 처음 사람 죽여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정신이 확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딱 앉아가지고 쏘는 거죠. 나는 조엘인데 내가 위험할 때마다 탕 소리가 나면서 내 앞에 있는 내가 죽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진짜 엘리가 또 명사수야. 잘 쏴. 잘 쏴. 나 안 쏴. 날 안 쏘고 내 앞에 있는 애가 탕탕탕. 내가 진짜 오. 위험할 때마다 탕탕 소리가 그러니까. 나면서 이렇게 옆 사람이 쓰러질 때 쾌감이 있는데 쾌감이면서 동시에 좀 씁쓸했던 게 부모가 자식이 늦게 크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사회의 쓴맛을 최대한 늦게 보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오래
오래 경험하고 크는 건 제일 마지막으로 미뤄도 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는 너무 일찍 커버렸고 맞아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 먼저 알아버렸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냥 커버렸으니까 어쩔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너 커버렸으니까 이제 성인이다. 약간 나의 가족이야. 나랑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전투를 할 때 시스템이 좀 바뀝니다. 내가 전투를 하고 있으면 총알이 떨어졌을 때 엘리가 총알을 가져와서 던져주기도 하고 엘리가 뒤에서 칼로 엄호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전투를 하는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이러면서 조엘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엘리가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잘 쐈죠? 이러는데 거기서 조엘이 총을 탁 빼서요.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딱 메고 뒤에서 꺼내서 너한테 이 크기가 맞아. 그러면서 이제 권총을 딱 줍니다. 요걸로 쓰라고. 이 부분 연출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성인이야. 하지만 조금 쪼만한 성인이야. 그래서 쪼만한 총. 딱 이런. 아버지의 인정이죠. 그렇죠. 그래, 너는 이제 컸어. 이제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죠. 근데 이 서로가 목숨을 서로 맡기는 관계가 되면서 얘네들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데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건 사실은 한 몸이잖아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게 한 명의 성장, 그 성장을 바라지 않던 사람. 하지만 그것의 인정. 이런 식으로 어떤 빌드업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보고 있으면 또 약간 가슴이 아프죠. 덕후들은 또 상호 구원 써서 좋아하잖아요. 그치, 상호 구원서 나 얘 지켜주면서 내 트라우마가 처리되는데 얘도 나와 함께 가면서 성장한다는 그런 상호 구원에 환장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딱 상호 구원, 이 얘기 하려고 했어. 진짜 상호 구원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엘도 구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누구에게도 믿지 않던 사람이 엘리를 믿는 거죠. 총을 주면서. 조엘은 자기 외에 누구에게도 무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고 무기를 뺐지. 근데 자기 무기를 하나 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에피소드. 샘과 헨리 형제를 만나게 이거 됩니다.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이 건물에서 건물 사이로 이동을 하는데 어떤 공항으로 들어간 순간 갑자기 그 조엘이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요. 근데 조엘이 피지컬이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 잘 싸우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딱 보니까 나를 습격한 애의 동생으로 보이는 어린애가 총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만난 거죠. 이들이 바로 헨리라는 형과 샘이라는 동생 형제, 흑인 형제이고 이때부터 바로 이 네 사람은 한 팀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엘이랑 헨리가 서로 아는 거죠. 어린애를 데리고 이동을 하고 있어? 얘는 그러면 적어도 약탈자는 아니구나. 이건 서로 거울상이에요. 그렇죠. 딱 보자마자 아는 거죠. 자기 진짜 어린애를 지키면서 다닌다? 이러면은 쟤네들은 약탈자한테 당하는 애들인 거지. 서로가. 우리끼리 힘을 합쳐도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지킬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 형인 헨리는 굉장히 성격이 좋잖아요. 막 낙천적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굉장히 쾌활한 남자인데 어린 동생 샘에게 엄격하면서 보호자로 데리고 가는데 결국 조엘에게 우리는 이 약탈자의 마을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루트를 짜놨고 언제 어디로 가면 되는지 계획이 있는데 같이 가야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제안을 하죠. 그때부터 이 네 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조엘은 나의 등을 맡길 믿음직한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애 혼자 기르기 힘들었는데 학부형 딱 만난 느낌? 진짜 약간 입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학부모를 딱 만나. 딱 이런 느낌이죠. 그것도 애들끼리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쵸. 엘리와 샘은 또 금방 친해져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있으면 또 흐뭇한데 불안인감이 엄습하죠. 행복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런 게임에서 되게 행복한 시퀀스가 나온다는 건 조금 있다가 이제 엉망진창 된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이 낙천적인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것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조엘이잖아요. 성인 남성과 함께 콤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뭐 경비병이 둘이 서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떤 식으로건 뭐 벽돌 던져가지고 한 명 보내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선 셋에 간다. 1, 2, 3 그걸 가서 동시에 2명 이게 되니까 쾌감이 있어요. 근데 그 쾌감 때문에 저는 이것도 플레이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거울상이에요, 진짜로. 헨리는 나의 거울상이야. 그럼 헨리의 미래는 나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게 암시가 되는 것이죠. 암시인 거죠. 그래서 나를 딱 똑같이 분리를 해놓고 정말로 진짜 도플갱어처럼 딱 분리를 해놓고 쟤를 본 순간 내 평행 세계의 나의 다른 나는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진짜 좋은 장치거든요. 그래서 만약 하나 둘 셋에 간다 해서 동시에 움직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런 그냥 상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야 또 다른 나라고.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 굉장히 뻥 뚫린 대로가 있고 저 끝에 저택이 하나 있고 우리는 거기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스나이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4명이 움직이면서 스나이퍼가 계속 저격을 하고 있는 걸 피해서 뭐라 그러냐면 조엘이 내가 제일 세. 내가 혼자 가서 쟤를 조질게. 너희가 그 다음 내가 이 스나이퍼 총으로 너희 엄호해주면 그때 오면 돼. 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스나이퍼 총을 뺐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자 드디어 아주 평화로운 순간이 오는데 잠깐 동안 안전한 공간에서 이 4사람이 거기에 쌓여있는 식량들 먹으면서 막 요리해서 먹으면서 처음으로 조엘은 자기 아닌 어떤 사람에게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헨리는 이제 뭐 오토바이 얘기도 하고 막 놀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너무 한 좋은 상황이야. 분위기였죠. 이제 엘리는 조엘이 처음으로 저렇게 좀 긴장푼 모습 보니까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면서 쌤 뭐 하지? 이렇게 가죠. 쌤은 상태가 지금 아주 표정이 안 좋아요. 되게 까칠해요. 왜 그러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이러고 이제 엘리가 나갔는데 쌤이 이렇게 탁 보죠. 하지 말해. 하지 말해. 물린 상처를 딱 보죠. 그리고 그 행복했던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요리를 하던 헨리가 쌤 좀 데려오라고 얘기하자 엘리가 쌤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서서 벽을 보고 있는 쌤의 뒷모습이 쫙 주민이 됩니다. 아, 가슴이 억장 무너지면서. 헨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 동생이 감염돼서 결국은 변이하고 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조엘은 어떻죠? 이 상황을 너무 많이 봤어요. 죽여야 돼 빨리. 죽이고 가야 돼. 헨리 정신 차리라고 더 이상 네 동생이 아니야 그러면서 당장 죽이려고 하는데 헨리는 완전 혼란에 빠져서 같이 일행이었던 조엘을 총으로 겨눴다가 얘를 겨눴다가 이 상황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헨리는 단 2번 방아쇠를 당깁니다. 동생과 스스로 딱 하고 나서 여기서 여름 챕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헨리가 조엘의 거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서 느낀 거지. 얘도 만약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애가 죽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약간 한번 맛을 봤어. 네. 지금 샘이 저렇게 돼서 헨리가 망가졌는데 엘리가 잘못되면 나도 망가지겠구나. 그 낙천적이던 헨리조차도.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 전체가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끝난 거예요. 계절 하나 끝날 때마다 그냥 정말 가슴에 멍울이지면서 이 플레이어가 동시에 같이 타락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뭔가 이렇게 정신적이나 뭐든 다 인류에도 사라지고 뭔가 그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챕터가 바뀌면서 다음 챕터 가을이 큰 글자로 검은색 바탕에 흰 글자로 나오는데 fall 이거 딱 뜹니다. 근데 이 fall이라는 게 사실은 가을이기도 하지만 몰락이잖아요. 몰락. 네, 떨어진다, 추락, 몰락. 사실 몰락 플롯도 폴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계절이 또 어떤 얘기일지가 대충 느낌이 오시게 되겠죠. 보자마자 아휴 이건 또 추락이네 막 약간 느낌. 뭘 또 추락시키려고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잖아요. 지금 목표가 뭐였냐면 엘리를 빨리 파이어플라이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파이어플라이 어디는지 몰라서 조엘은 자기 동생 토미가 알 거야 라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드디어 두 사람은 토미의 근거지 근처로 갑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미 두 사람이 게임 진행하면서 주고받는 대사가 좀 달라요.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가 돼서 딸과 아빠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얼추 삼촌과 그 정도? 조카, 뭐 약간 그 정도 느낌? 그쵸. 이제 얼추 이제 마음이 열린 거죠. 딱 갔는데 굉장히 그럴싸한 장벽이 있고 보초들이 바로 총을 겨누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훌륭하게 방비가 되어 있는 곳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서 어떤 남자가 오면서 야, 총 치워. 아, 내 정말 짜증나는 형이야.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지금 전기도 다시 만들려고 하고 말도 키우고 이러면서 새롭게 인류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느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댐도 있어요. 전기댐. 그렇죠. 전기댐이 있고 거대한 발전기 고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엘과 엘리가 온 거예요. 토미하고 토미의 아내 이 2명이 마치 조엘과 테스 같이 굉장히 공고한 파트너로서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거였어요. 토미는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테스 못지않아요. 엄청 세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딱 괜찮은 부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인한 부부가 있고 그리고 거대한 어떤 인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부부가 있고 그러니까 농장주한테 내 입양 좀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인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를 맡기고 싶은데 토미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너 파이어플라이 알잖아. 어디든지 알지. 엘리를 좀 데려다 줘 그랬더니 요즘 많이들 하는 대사잖아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난 못 가. 형이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토미의 아내도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여길 놔두고 내 남편을 어디 보낸다고? 아주버님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솔직히 서운해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국식으로.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토미의 근거지였던 발전소 댐에 약탈자 일당이 몰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침략이 생긴 거죠. 갑자기 막 총소리가 들리면서 침입이다 소리가 들리자 백전노장인 토미와 조엘과 모든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는 것이죠.
엘리하고 이 토미의 아내 어딨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같이 가서 다 조져주고 둘을 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시체 치우고 힘들어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한 장면을 봐요. 방금 활극을 벌이면서 적이랑 맞서 싸웠던 엘리가 와우 조엘 봤어요 이러면서 어린 딸이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듯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거기서 이랬는데 내가 이랬고요 막 얘기하는 거를 터미가 보고 있어요. 큰일 났다. 형 큰일 났어. 이미 남들 눈에 보이는 거. 예, 그러면서 터미가 얘기를 해요. 형이 가야 돼. 근데 그 대화를 엘리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조엘이를 거의 아빠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여기서 떠넘길 생각을 하고 있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딱 아는 순간 완전 빡이 그렇죠. 돌죠. 응. 그래서 말을 잡아 타고 가출을 해버려요. 놀란 조엘이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엘리가 이 자식이 지금 아무리 애라도 그렇지 그러면서 터미를 데리고 막 쫓아갑니다. 보통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린애가 되게 상처받거나 화가 나거나 이러면 갑자기 울면서 창고에서 자전거 타고 막 뛰어나가거든. 여기 말이 있는 거지. 여기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어. 막 갔는데 어떤 한 버려진 숲속의 집에 엘리가 타고 도망간 말이 메어 있는 걸 보고 들어가요. 되게 긴장감 넘치게 방 하나씩 여는데 마지막 방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엘리가 그 방에 살았었던 어떤 애의 일기를 보면서 이렇게 있어요. 조엘의 두려움은 딸의 상실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에서 엘리의 두려움이 뭐였는지를 딱 알 수 있죠. 그 엘리는 나 모든 사람과 항상 잘 지내고 싶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었고 그랬는데 엘리는 마음을 열만하면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질만 하면 죽고 친해질만 하면 날 버리고 왜냐면 얘는 면역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면역이고 자기랑 같이 가고 싶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조엘까지 그러려고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네. 그 예전에 영화 하이랜드 알아요? 하이랜드 알죠? 딱 너무 그 좋아하죠. 느낌이었어요. 네. 그 정말 뭐 난 혼자 계속 영혼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은 다 일찍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압축적인 그런 경험을 엘리가 겪은 거죠. 그렇죠. 엘리는 어린애고 믿을 사람이 필요하고 나를 키워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냥 같이 친해질 사람도 필요한데 샘도 그랬지. 그 전에 자기 엄마 친구도 그랬지. 그렇죠. 이제 자기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고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을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이 됐어 친구가 됐어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또 자꾸 떠나간단 말이야. 엘리의 두려움은 그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조엘이 엘리를 찾아갈 때만 해도 그냥 달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 미안하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약간 요런 너 버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 평소처럼 풀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엘리가 좀 선을 넘었어요. 이때 선 넘으면서 아저씨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 거 그거 자기 딸 때문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딸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조엘이 얘기하죠. 선 넘지 마라. 너 don't say that. 그때 엘리가 또 선 넘죠. 나도 상실이 뭔지 안다. 아니야. 너는 상실이 뭔지 몰라. 넌 상실이 뭔지 몰라. 이러죠. 그러니까 얘가 얘기를 하죠. 그럴까요? 과연 내가 진짜 얘가 진짜 모를까? 엘리가 여기가 물렸는데 정말 상실이 뭔지 모를까? 모든 사람이 날 떠났다. 그리고 그 떠나는 것에 대한 상실을 자기도 똑같이 겪었음을 은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엘은 또 알아들어요.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조엘은 자기 내면에 딸을 잃은 것에 대한 경험을 반복하기 싫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엘리가 얘기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엘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면의 두려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알겠는데 난 지금부터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을 깔 거야.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조엘 입장에서는 얘도 상실을 아는구나.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두려움, 상실이란 두려움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 관계가 그 다음으로 확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같이 가고 싶었는데 놓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놓친 사람과 버려진 사람이 딱 만나서 서로의 두려움이 그렇다라는 걸 딱 얘기하는 순간 야 이거 둘이 같이 갈 갈 수밖에 수밖에 없겠는데. 없죠.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쓱하게 같이 말을 끌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머쓱.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토미한테 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나 네 아내 무서움. 아주버니. 무서움. 너를 데려가는 건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토미를 넣고 엘리랑 같이 갈 수 있는 말만 달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 말을 타고 이제 가면서 새로운 목적지가 어디냐면 파이어플라이의 마지막 남은 연구팀이 이스트 콜로라도 대학의 연구소에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이스트 콜로라도 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또 챕터가 하나 끝나는 것이죠.